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의 표시 일반 원칙 세 번, 93이 아니고 3인데 뭐 이래 됐네요.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일단 이전 수업 못 봤죠? 자, 자 1번 문제.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이제 동그라미 하고 맞죠? 짠짠짠 정답은 4번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없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1번은 재무상태표, 2번은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재무상태표의 작성의 표시 일반 원칙.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나누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GAAP라고 합니다. GAAP. 약자는 generally에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라는 뜻이고, 수락된, 인정된, 그 다음 회계, 어카운팅, 원칙, 얘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 뜻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 페이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IFRS, 아마 서점에 가보면 많이 적혀 있는 영어 약자입니다. IFRS에 K 하나 더 붙여서 코리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인터내셔널 국제, 파이낸셜 재정, 리포팅이 뭐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스탠다드 표준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은 이쪽이에요. 우리 시험은 GAAP 기준으로 그냥 시험에 나오는 제일 첫 상단에 그런 말을 합니다. 본 시험은 GAAP 기준으로 시험을 뭐 이렇게 해라. 굳이 언급되지 않은 한 GAAP로 하여라. 뭐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이제 우리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IFRS 기준에 약간 차이가 나겠죠. 얘는 국제회계고 얘는 우리나라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 즉 다국적으로 다 만들기 위해서 장부를 국제회계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내 회사가 외국인 투자를 요구하지도 않아. 상장도 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그냥 GAAP 기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보통 GAAP로 만들어져 있고, 상장 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비상장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됩니다. 당연하겠죠. 비상장 기업이 언젠가 상장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만드는 건 괜찮은데, 얘가 이쪽으로 만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상장하는 회사들은 이제 이런 거 준비합니다. 이제 영어로 뭐 재무제표 만들고 뭐 이런 거 준비합니다.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장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첫 번째는 계속기업의 원칙입니다. 일단 시험에는 나와요. 일단 시험에는 나오는데,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답이 될 수 있는 글자를 좀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이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 회사는 내년에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작성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존재할 것이다 생각하고 작성합니다. 이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내가 에어컨을 샀어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에어컨을 오래만 쓰고 버리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샀을 때 얘를 몇 년 동안 쓸 거라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얘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세월 지나면 우리가 그러죠. 그래 너는 제 몫을 다 했군 하고 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듯이 세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법도 얘를 100만 원에 사온다고 해서 100만 원 다 비용 처리 안 해줍니다. 100만 원 중에 요만큼만 비용 처리해 줍니다. 그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가상각은 따지고 보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기업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기업. 회사는 계속 존재한다라는 원칙. 반대말은 뭐냐면 청산 기업의 원칙이라는데, 물론 회사가 내년에 문 닫을 것이라 가정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 회사는 파산 위기에 와가지고 정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기업의 원칙이 재무제표 작성 표시의 일반 원칙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정답은 경영진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에게 있다. TV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빵을 엄청나게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빵 만드는 장인이에요. 장인인데 어느 회사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대표이사가 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회계 회자도 몰라. 그러니까 빵은 열심히 잘 만드는 거죠. 완전 특허 출연하고 빵을 막 만드는데 나중에 경찰관이 와가지고 당신은 분식 회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끌려가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래 나오죠. 그럼 나는 빵밖에 만들 줄 몰라요. 회계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장부를 봐요. 당신 장부를 보니까 지금 회사의 돈을 이렇게 해먹은 게 근황이 다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인공은 나는 빵밖에 만들 줄 몰라요. 계속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죠?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대표자가 경영진이 이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 이 말이죠. 내가 회계를 모른다고 해서 장부 조작이 막 되었다는 걸 몰랐다고 해서 내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부의 작성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영진에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영진. 오답으로 나오는 거.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이건 오답입니다. 회계 담당자도 물론 책임은 있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경영진에 있다. 뉴스들 보면 그런 내용 되게 많아요. 찜질방에서 돈을 빼돌린 돈만 해도 몇천만 원이다.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고, 저도 은행에서 돈을 조금씩 빼돌렸는데 그것이 몇 억이다. 이게 책임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뉴스 보면 아이고 저기 경영진들은 다 걸린다 이 말이죠. 네, 걸린다. 시험에 이런 시험에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떠하게 적은 것이,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든 것이 공정한 표시인가, 이런 거.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플라모델 만들기 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플라모델 만들기 대회 나가면, 플라모델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나씩 떼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로봇 이렇게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런 건데, 나는 설명서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내면 상을 못 타요. 왜 못 하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에나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색칠도 칠하고, 로봇이면 현실적으로 엄청 화려하게 색칠까지 다 해가지고 낸 이런 친구들이 시상을 당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억울해하죠. 나 에나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설명서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제출했는데, 그럼 잘 만들었다고 해줘야 되는데 시상에 C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이게 설명서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 원칙에 따라 딱 작성하면 잘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을 뭐라고 했다? 공정한 표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접근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만든 재무제표가 공정한 재무제표인가? 정답은 GAAP 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만든 재무제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죠. 중요하면 구분하고 안 중요하면 통합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얘 내용과 요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같이. 가계부 같은 거 다 써보셨을 거예요. 1월 달에 내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1월 달에 가계부를 시작하고 한 3월쯤 되면 가계부 그만 쓰죠. 근데 1월 달에 시작하다가 3월 달에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끊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끊어지는 거.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모레 쓰고 하다가 중간에 안 쓰게 된 거죠. 술 먹고 필름이 끊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쓰면 잘못 쓴 가계부예요. 오늘 내가 버스를 탔어.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 버스 B라고 썼는데 내일 버스를 탔어. 내일 또 내일 버스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교통비라고 쓴 거야. 내용은 똑같지만 다른 용어를 계속 쓰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버스비는 버스비대로 묶어주고 밥값은 밥값대로 묶어주고 이렇게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 안 하고 계속 그냥 그 기록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이번 달에는 내가 버스비 얼마 썼다. 아, 이번 달에는 내가 밥값을 얼마 썼다.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락을 했다 그러면 오락값이 얼마가 들었다. 이게 딱 정리가 되어가지고 분석하고 반성하고 다음에 더 개선된 그런 가계부를 써야 되는 건데 분석을 안 하는 거지. 계속 기록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이쪽 1월 달에 기록했던 거랑 2월 달에 기록했던 그 항목이 똑같아야 돼요. 오늘 아이스크림 먹은 거랑 내일 아이스크림 먹은 건 똑같은 거 적어요. 똑같은 거. 근데 다르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그러면 회사로 치면 2020년에 작성했던 그 장부랑 2021년도의 장부가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볼펜을 사게 되면 소모품 B라고 써야 돼, 사무용품 B라고 써야 돼.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소모품 B도 정답이고 사무용품 B도 정답이에요. 그러면 회사에 갔을 때는 뭐라고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정답이에요. 전 사람이 뭐라고 썼냐고 중요한 거죠. 전에 쓰던 사람이 볼펜 산 것을 사무용품 B로 썼다라면 나는 이번에 이거를 사무용품 B로 쓰는 게 맞고 전에 있는 사람이 소모품 B라고 썼다면 내가 이번에 이거를 소모품 B라고 쓰는 게 맞고 커피를 사왔어요. 커피를 샀는데 이 커피는 일회용 믹스 커피를 내가 먹기도 하고 손님 오면 손님 주기도 하고 이거 뭐 접대비로 써야 돼, 복리후생비로 써야 돼, 애매해요, 맞죠? 그럴 때 전기수가 전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의 그 이게 계속성이죠. 똑바로 써야 뭐가 된다? 비교가 되겠죠.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계정 과목의 그거를 계속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입니다. 왼쪽 상단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기업명, 가운데는 재무상태표에는 일정 시 점이 있었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 있었고요. 제일 왼쪽에는 알지? 제일 오른쪽에는 단위, 명, 원, 보고, 통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보고, 그래서 재무제표 보고 양식은 이 세 가지 기업명, 시점 또는 기간, 그다음 보고 통화를 쓰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모난 칸박스 채워보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이거는 가짜로 못 써요, 그러면? 가라 같은 걸로 약간 뻥튀기 해가지고 많이 그래 쓰죠? 분식회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반. 그냥 궁금해가지고. 잘못 쓰면 네. 보통 뭐 그런 걸 이제 소득률이나 비율 같은 걸로 봐서 다른 회사랑 퍼센트가 좀 다른 경우, 그래서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제일 위에 보면 부가율이라고 있고 소득세는 소득률이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콜라를 똑같은 회사가 팔았는데 한 회사는 100원을 남겨 먹고 한 회사는 뭐 500원을 남겨 먹었으면 뭔가 이사점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걸로 보통 발견을 합니다. 근데 재산 상태는 뭐 사실은 창고를 열지 않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가짜 재무제표를 분식회계, 분식이라는 게 뭐냐면 화분의 분자거든요. 얼굴에 화장을 지른다고 해서 분식회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가짜로 쓰는 거죠. 가짜로 쓰는 거. 한번 걸리면 이제 5년 전까지 전부 다 추징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크로스 뭐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통을 외우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재고 자산을 파악을 못 한다든지 하면 그때 돼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좀 수업하고는 좀 요지가 벗어났지만 그런 분식회계다 막 그렇게 합니다. TV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분식회계.
자, 회계의 순환 과정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회계는 일단 거래를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오늘 TV를 샀다, 커피를 샀다, 뭐 볼펜을 샀다, 뭐 오렌지를 샀다, 뭐 이제 샀다라는 인식이 돼야 되죠. 인식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회계 담당자인데 오늘 김 대표가 지나가면서 솔씨 오늘 내 오렌지 샀어요 하고 오렌지 영수증을 줬어요. 자, 여기까지. 자, 나는 오늘 오렌지 영수증을 받았죠. 이게 가죠.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렌지 곱하기 10개 해가지고 3만 원이 딱 적혀 있는 거야. 거래요 인식. 그 다음 뭐 하죠? 영수증을 내가 지금 받았어요. 자, 지금 현재 대표자가 썼던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뭐 하죠?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조금만 더 이해해 볼게요. 그 다음 뭐 하냐면 이제 분기를 하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장부에 기록을 한다 이 말이죠. 장부에 기록을 뭐라고 하죠? 분명히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에는 오렌지라는 단어는 없을 거라는 거죠.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럼 제가 보기로 한번 들어볼게요. 1. 기부금 2. 접대비 3. 복리후생비 4. 광고선전비. 자, 좀 쉬었다가 제가 요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자, 회계 순환 과정 아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렌지를 이제 영수증을 봤어요. 오렌지 영수증을 보고 내가 복리후생비를 할지, 접대비를 할지, 기부금을 할지, 광고선전비를 할지 이게 판단이 섭니까? 물어보겠죠. 사장님 이거 왜 사셨어요? 왜 묻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회사의 광고 목적으로 뭐 오렌지 옆에 우리 회사 마크를 딱 붙여서 지나가는 사람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 줬으면 광고 선전비고요. 얘를 거래처에게 줬다라면 접대비고요. 얘를 우리 직원에게 줬다라고 하면 복리후생비고요. 얘를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접대비, 복리후생비, 뭐 광고 선전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영수증만으로는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래를 인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에 공감이 가요? 우리 통상적으로 회계사무실에 맡긴다는 거죠. 회계사무실에 맡기는 거는 뭐가 넘어가냐면 오렌지 산 영수증이 넘어가죠. 그럼 회계사무실에서 사실 물어보겠죠. 회사에 전화해서 이거 왜 사셨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렇게 하죠.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그럼 회계사무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오렌지 영수증을 보고 이 광고 선전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 어떻게 알아요? 가장 정확한 전달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수증 뒤에 또는 엑셀로 저장할 때 내가 계정 과목을 안다면 계정 과목을 정리해서 주는 게 맞고 그러지 못한다면 영수증 뒤에 어떤 목적으로 썼다라고 적어줘야 이게 어떤 계정 과목이 명확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회계사무실에서는 아무 때나 적는 거죠. 손 가는 대로 복리후생비 쓸 수도 있고 접대비 쓸 수도 있고 맞죠? 기부금 쓸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건 뭐다? 내 가계부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인식했다는 거죠. 거래 인식에 대해서 뒤에 하나 더 있죠. 잠시만요. 거래를 인식하게 되면 뭐 일반적인 거래랑 책에는 이제 회계상의 거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인 것은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회계상의 거래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는 기준을 좀 쉽게 이야기해서 장부에 기록할 수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게 가장 편해요. 장부에 기록할 수 있냐 없냐. 상품 주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장해야 한다죠. 기록을 한다 그러죠. 기장하는 것을 분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주문 가지고는. 주문하고 돈이 오가야 얘는 거래가 돼요. 회계상의 거래가 돼요. 보관하고 약속하고 고용 계약하고 내가 누구누구를 직원을 채용하였다. 그것은 기록을 할 수가 없죠. 채용하고 나서 월급을 얼마 줬다라고 나와야 기록이 되죠. 이해 가시죠? 계약 체결,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회계상의 거래예요. 얘네들은 장부상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재손실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이런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 그냥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이런 거는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을 회계상의 거래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분계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걔는 회계상의 거래고, 분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거래인데, 결론적으로 오답으로 나오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자 한다면 이쪽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뭐냐면 오답으로 나올 애들이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 계약, 보관, 고용, 계약, 주문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진짜로 돈이 왔다 갔다 걸어야만 회계상의 거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를 인식하고 나면 이 오렌지는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샀구나라고 생각해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뭘로 결제했느냐, 카드로 결제했구나, 미지, 급금 이렇게 하면서 분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하면 그 분계들이 집합된 장부를 분계장이다라고 합니다. 분계장. 분계장에 이제 모여지면 이 자료를 또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들끼리 모으고, 그다음 현금은 현금끼리 모으고 이런 분류 작업을 합니다. 분류 작업을 하는데 사람보다는 뭐가 편해요? 컴퓨터로 하는 게 편하겠죠. 우리 엑셀로 치면 부분합 거리는 거죠. 부분합. 똑같은 종류들끼리 부분합 시켜버리죠. 그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분계장 모습이 이렇네요. 이게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상매입금, 현금 이런 것들이 분계장이고, 분계장이 끝나고 나면 얘를 총계정 원장으로 소트 시켜버립니다. 정리해버립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전기 배웠는데. 단기? 전기? 차기. 여기서는 오히려 시험이 차기가 나오고 후기가 오답이니까, 여기서는 분계장에 있는 데이터를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게 시험이 나요.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답은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얘하고 얘를 또 뭐라고 하냐면 주요부라고 해요. 다음 중 주요부가 아닌 것은, 물론 상품 매입장도 있을 수 있고 상품 매출장도 있을 수 있고 지급보험 대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부가 많겠죠.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장부를 주요부라고 합니다. 그거를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다 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총계정원장이죠. 총계정원장은 지금 현금 딱 찍으면 현금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만 착 나타내 주는 거죠. 전부 다 요즘 전산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딱 찍으면 보통예금에서 돈이 인, 아웃 되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겠죠. 상품 딱 찍으면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것을 총 계정 원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서는 여기 다 중요해요. 이렇게 요 그림이 딱 중요해요. 분계장 총 계정 원장에 이제 적어 놓고 그것을 이렇게 수평선에 올려가지고 균형을 맞춥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산표라고 합니다. 시산표의 내용은 뭐냐면 점검이에요. 점검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느냐, 왼쪽으로 기울었느냐, 오른쪽으로 기울었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시산표예요. 근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발견하는 것을 구분하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기 500원 적고 여기 500원 적는 게 정답인데 여기에 500원 적고 여기에 5,000원 적으면 발견해요. 이렇게 기우니까. 제 말이 이해가셨죠? 그런데 이런 건 발견하지 못해요. 여기 500원 적고 여기 500원 적어야 되는데
오류로 여기도 5,000원 적고 여기도 5,000원 적었어요. 그러면 발견하지 못해요. 두 번째, 여기는 복리후생비, 여기는 뭐 현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를 거꾸로 쓴 거죠. 거꾸로 써도 얘는 이렇게 되어도 평균을 이루고 있죠. 평균을 이루고 있으면 시산표에서 곤란해지지 못해요. 중복을 썼다든지 동시에 누락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한쪽만 누락한다든지 한쪽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이 시산표에서 점검이 가능하다. 즉 결론은 뭐냐면 완벽하게 시산표가 점검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분기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옮겨 타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전기, 이 두 개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요부, 전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점검하는 곳이 어디냐면 시산표. 근데 시산표라는 것을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일단 시산표 먼저 볼게요. 이 시산표에 보면 가운데 뭐 하나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균형을 외칩니다. 근데 이 시산표를 나중에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 시산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합쳐놨어요. 근데 이제 발효정자를 그렸을 때 여기는 여러분들 보는 시선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이렇게 다 균형했다는 게 있습니다. 뭐 하나 데이터가 틀리면 착 돌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도 보면 재무상태표 제출하고 손익계산서 제출하고 이 두 개가 맞는지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가 뭐냐면 얘 이름이 뭐죠? 합계라 있잖아요. 얘랑 있으면 얘 세 개 있으면 합계시산표랍니다. 합계. 다시 얘가 잔액이라 되어 있죠. 잔액과 계정과목과 잔액이 있으면 다시 잔액과 계정과목과 잔액이 있으면 잔액시산표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다 합하면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는 당연히 합계 잔액시산표라고 해요.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합계 잔액시산표를 써요. 합계도 맞아야 되고 잔액도 맞아야 되는데 합계 잔액시산표의 특징이 뭐냐면 합계의 요 값과 여기에 있는 합계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게 1번이고 잔액의 요 값과 여기에 있는 잔액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게 이 시산표의 점검표입니다. 합계가 같아야 되고 잔액이 같아야 되고 이렇게 이것을 합계 잔액 시산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산표의 점검을 하고 나서 12월 31일 결산일 날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산입니다. 결산에서 이제 분계를 수정합니다. 내가 보험료를 12월 달에 가입을 했고 이 보험료의 기간은 내년 11월까지야. 그러면 올해 12월 달 한 달만 보험료라는 비용을 쓰고 내년에 1월부터 11월까지는 비용 쓰면 안 되겠죠. 미리 낸 돈으로 따지기 때문에 비용에서 취소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비용의 이연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수정 분계를 하죠. 수정 분계를 하면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에 있는 데이터가 틀어질 겁니다. 틀어지고 나면 다시 점검을 해요. 그래서 얘가 시산표다라고 합니다. 얘를 표현상 결산 전에 하는 시산표라서 수정 전 시산표. 얘는 결산 이후에 하는 시산표라고 해서 수정 후 시산표라는 용어를 쓰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딱 틀에 박힌 듯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는 요 부분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요 부분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여기 아직 안 비운 요 부분만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잘려서 나오고 또는 어느 부분은 깊숙하게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흐름만 파악하시면 돼요. 흐름만 파악하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면 장부를 마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부란 무엇이냐면 얘랑 얘를 장부라고 해요. 얘는 개념상으로는 분계장의 마감, 또 얘는 총계정 원장의 마감이라고 합니다. 마감, 분계장의 마감, 총계정 원장의 마감. 마감하는 것을 장부 마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장부 마감. 장부 마감이 끝나고 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재무제표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그 5가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쓰는 순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이제 쓰는데 이제 순서는 원가 명세서를 먼저 쓰고 얘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맞죠? 개념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와 얘가 재무상태표인데 원손이제 순으로 써야 얘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자, 회계순환의 과정 얘는 시험에 자주 볼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는 완벽하게 외운다기보다는 느낌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거래를 인식하고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죠. 분계장 여기를 작성이라고 하고 얘를 총계정 원장 작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라고 한다. 이 두 개를 주요부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수정전 시간표에서 결산 한번 갔다가 수정 후 시간표 가고 그 다음 장부 마감을 합니다. 장부 마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되냐면 분계장 마감, 여기는 총계정 원장 마감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여기는 분계장 작성이라고 하고 여기는 분계장 마감이라고 합니다. 작성과 마감의 차이는 아시겠어요? 그리는 것도 뒤에도 뭐 나오죠? 작성 나오죠. 그럼 큰 틀만 볼게요. 큰 틀. 뒤에 있는 글자만, 꼬리 글자만 딱 본다면 작성했다가 마감했다가 다시 작성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갖고 가야 돼요. 얘는 작성, 점검, 마감, 다시 작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계장 작성, 총계정 원장 작성, 그 다음 시간표에서 한번 점검하고 결산해서 다시 장부를 한번 틀어버리고 다시 시간표로 점검을 하고 마감합니다. 얘는 총계정 원장 작성. 얘를 좀 더 풀어버리면 분계장 마감, 총계정 원장 마감이라고 합니다. 마감하고 나서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재무제표 작성하는 순서는 원손이제의 순서로 해야 됩니다. 원손이제의 순서로 한다라는 이 말이 요즘 회계 1급에서 계속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원손이제만 파트를 따로 떼어서 다시 뭐 장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 수업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던 그 PPT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나는 뭐 특강 같은 형식으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혹시 수업이 좀 진행이 좀 원활하게 빨리 지나가서 나중에 보강할 기회가 있으면 또 원손이제 수업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근데 원은 뭐냐면 원가 명세서, 손은 손익계산서, 이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아직 뭐 배운 적이 없는 그런 단어죠. 제는 재무상태표. 제가 예전에 재무상태표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대차대조표라고 부른다 그랬죠. 대차.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일 거예요. 대차대조표라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외웠어요. 원손이대라고 외웠어요. 옛날에는. 원손이대 잘 읽어보면 원숭이 대가리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그래 외웠어요. 원숭이 대가리 뭐 이렇게 외웠어요. 원손이대 하다가 갑자기 재무상태표로 바뀐 거야.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원숭이 대가리로 가리킵니다. 원숭이 대가리. 그 다음 제가 이렇게 하나 꺼놨죠. 요거면 되겠죠. 주요부. 다음 중 주요부인 것은 주요부만 고르시오. 그럼 정답은 분계장 총계정 원장이 정답입니다. 분계장 총계정 원장을 주요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한번 잘라서 이렇게 한번 잘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까지. 요거를 이제 뒤에 지금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결산 절차, 이걸 예비 절차.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예비 절차. 그 다음 마감하는 저 칸을 뭐라고 하냐면 본절차. 마감하는 부분을 본절차. 그 다음 마감하고 나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부분을 그냥
보고서 작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결산 예비 절차. 아까 전에 결산 예비 절차. 그리고 결산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마감할 때는 본 절차를 마감이라고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을 보고서 작성. 크게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비 절차, 본 절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예비 절차가 제일 우리가 배운 부분이 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비 절차. 예비 절차. 따지고 보면 얘가 여기 잘려도 되는데 그림상 여기까지가 예비 절차.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 본 절차. 그다음 재무제표 보고서 작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아침에만. 네. 오후 되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땀이 많이 나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을. 자, 속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산표라는 개념의 위치가 상당히 좀 그런데, 일단 거래인식은 맞죠? 맞고. 마지막에 이것도 맞죠? 참 애매하게 문제 1에 실제 나왔던 문제 이런데, 아이 참나 이러면 아무래도 이 분계장이 작성이라는 뜻인지 마감이라는 뜻인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고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시산표 나오고 분계장 마감, 총계장 원장 마감,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여기 수정 후 시산표, 분계장 작성, 총계장 원장 작성, 시산표 작성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되게 애매한데 정답은 4번으로. 대부분 나오는 이 단어들은 마감이라는 뜻보다는 작성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온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험에 우리가 맞춰가야지. 분계장 마감인지 분계장 작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출제자의 의도는 작성이라는 뜻으로 조금 가는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좀 쉽죠? 이제 주요 장부 쫀쫀쫀쫀쫀쫀쫀쫀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책에 보면 뭐 보조 장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시험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에요. 시험의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 100점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양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전부 다 아울러 가지고 합격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70점이 합격점이면 우리 목표는 몇 점으로 가야 되죠? 80점으로 가는 게 좀 좋겠죠. 맞죠? 10점 정도 위 또는 5점 정도 위 정도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게 좋아요. 100점을 향해 걸으면 가다가 어떻게 돼?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80점, 75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점점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 거래의 인식, 그 다음 분계하고 나서 분계장 떨어지고, 전기하고 나서 총계장 원장 떨어지시겠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발생한 거래 내역을 장부에 따라 분계, 이 키워드죠. 분계하여 적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소트 시켜가지고 부분합 때리는 거, 기록 계란 뭐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충 이게 균형이 무너지는 거리가 하나 있죠. 몇 번 같아요? 3번입니다. 차변과 대변에 같이 틀렸대요. 같이 틀리면 균형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 같고, 금액은 동일하게 기합했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적었대요. 그래도 얘는 균형을 유지할 것 같고, 전체 그냥 다 누락시켰대요. 당연히 누락. 얘는 지금 한쪽에 누락했죠.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버리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똑같은 형식의 느낌의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 2번이죠. 2번은 이렇게 돌렸다는 거죠. 이거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쪽만 누락했다. 슉. 오케이. 요거와 다르게 했다. 슉슉.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한쪽에 두 개 다 넣었다는 뜻 그런 거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언어 능력이 약해가지고 보면서 상상을 좀 해야 돼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